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남들만큼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운이 없다고 불평하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뀌고자 한다면, 나아가 정말 변화한다면 당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가능성은 오직 당신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태껏 당신이 실패한 원인은 단 하나, 포기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인생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막막한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요. 해봤자 소용없을 거란 패배주의에 휩싸일 때도 있지요. 삶이 노력한 만큼의 성취를 반드시 안겨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빛을 보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삶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속도에 숨이 차더라도 어쨌든 빠른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게 숙명이 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없어졌고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인식 또한 무너진 지 오래지요. 시대의 변화에 당황스러울 때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패배주의와 좌절의식에 휘청거릴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간된 바버라 오클리의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책의 초반 챕터의 개념을 대략 정리해보면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인생의 전환을 이루고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라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인 바버라 오클리 교수는 마인드 쉬프트란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마인드 쉬프트란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능력, 즉 유연한 사고, 진취적 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삶의 진로 전환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전방위적 개념입니다. 또한 여가 활동부터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역에서든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인 바버라 오클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놀랄만한 진로 전환을 이루고 엄청난 도전 과제를 극복하여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클리 교수의 말처럼 인생의 경로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계획 중인 길이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곧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꿈이 바뀌기도 하고요. 취미가 기회가 되어 진로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저자가 제시한 것처럼 베스트셀러인 쥐라기 공원과 드라마 이알의 작가 마이클 크라이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지만 진로를 바꾼 케이스죠. 그 밖에도 공학 박사가 싱어송라이터가 된다던가 정신과 의사가 클래식 전문 서점 사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지스 할머니로 잘 알고 계신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의 삶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그녀의 삶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 반면 학창시절 낙제생이었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인생 역전을 이뤄 큰 회사의 CEO로 성장하기도 하지요. 바버라 오클리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오랜 연구를 기반으로 삶의 방향은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학습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바버라 오클리 교수 역시 한때 웨이트리스와 청소부 등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다가 자신의 언어적 재능을 발견하고 러시아어를 배워서 통역사로, 작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그녀는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며 이를 발현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지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그녀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교수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오클리 교수는 자신과 같이 특별한 재능이 없고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취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녀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변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실패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포모도로 기법이나 플라세보 효과에 따른 인지 효과, 그리고 인지 보유고 채우기란 개념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저자인 오클리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변명이 나이 때문에 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변화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녀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는 그녀의 이 주장을 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우리 뇌의 해마에서는 새 뉴런이 매일 약 1400개씩 생겨나고 나이가 들어도 그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새 뉴런의 생성과 성장은 학습의 차원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한데요. 오래된 괴로운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 새 뉴런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운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죠. 즉,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고 다양한 일을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으로 이를 닦는다던가 식탁에서 평소와 다른 의자에 앉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국어 학습을 통한 긍정적 영향 역시 노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뇌의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네요. 또한 운동이나 손뜨개, 바느질, 퀼트, 목공 작업 등도 그렇고요.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3시간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사망률이 약 23% 정도 낮다는 결과도 있다 합니다. 잡지나 신문을 읽은 집단은 그만한 정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과 교육이 시냅스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이유가 증명된 셈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삶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좌절의 순간에도 안 될 거란 절망 대신 된다는 희망과 긍정의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이후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실패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저자는 제시합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마인드 시프트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좌절을 극복해낸 두 케이스의 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타임스탬프와 더불어 책 관련 정보를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첨부해 두었으니 이 책에 더 많은 글을 직접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과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위 1%에서 상위 1%가 되는 법.
애덤 군은 13살에 사고방식을 재정비하고 효과적이고 새로운 학습 기법을 터득하면서 구제불능의 열등생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거듭났다. 지금 그는 사람들이 본인과 같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애덤 군은 9살에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중학교 때도 상황은 좋지 못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성적은 늘 밑바닥이었다. 간혹 학교 성적이 나빴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본인은 굉장히 똑똑한데 공교육은 창의성을 억압하기만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애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공부는 그냥 너무나 힘겨운 존재였다. 책을 읽는 것은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힘들었고 책을 펴면 졸리기만 했다. 10대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하루아침에 의붓 누나 바네사가 생겼는데 심지어 그녀는 학교 우등생이었다. 바네사가 싱가포르 최고 명문학교에 다닐 때 애덤은 최하위 수준의 학교에 다녔다. 날이면 날마다 애덤은 너는 왜 바네사처럼 하지 못하니? 왜 바네사처럼 전 과목에서 A학점을 받지 못하는 거니? 라는 지적을 들어야만 했다. 지금 애덤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가?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애덤을 만났을 때 그는 41세였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최대 교육 훈련 기업 중 하나인 애덤 쿨 러닝 테크놀로지 그룹의 창업자 겸 회장이며 억만장자다. 그는 업계 거물이라는 평판까지 받고 있다. 동시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과 인생의 경로가 바뀐 사건에 대한 깨달음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올바른 사람이다. 애덤의 부모는 맞벌이 부부였다. 어린 애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그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물론 그는 이런 상황에 어떤 불만도 없었다. 당시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컴퓨터 게임뿐이었다. 학비와 개인과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부모는 그런 자녀가 답답하기만 했다. 애덤은 가정교사들을 따돌리고 무시하기가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선생들은 계속해서 그만뒀다. 그는 학교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컴퓨터 게임, 만화책, 텔레비전 외에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질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항상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 좋은 일로 관심을 받을 수 없다면 말싸움을 하거나 다른 문제아 집단과 어울려서라도 기꺼이 눈길을 끌려고 애썼다. 기업인이었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은 잘 몰랐다. 어머니는 싱가포르에서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크게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었다. 그녀도 애덤을 사랑했지만 다른 의미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넌 날 닮았어 라고 말했다. 애덤은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게으르고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공부를 싫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계기로 자신의 두뇌를 재정비했다.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시아 최초의 동기부여 프로그램인 슈퍼틴 캠프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요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기부여 캠프 프로그램이 별다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주류지만 1987년 당시 13살이었던 애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곳에서 잠재력 운동을 알게 되었어요. 이는 누구나 재능을 갖고 있으며 인생에는 실패란 없고
경험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의 사상입니다. 또한 본인의 인생을 뒤바꾼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원래 주의력이 산만한 편인데 그곳에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법도 배웠죠. 원래 애덤은 몽상하는 것과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창조성이 넘치는 타입이었다. 책이나 교과서를 읽는 것은 지루했다. 하지만 캠프에서 마인드 매핑을 배운 뒤로 그의 학습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교과서 내용의 요점을 좋아하는 만화로 그려서 재구성하자 학교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캠프에서 학습 수단뿐만 아니라 꿈을 크게 가지는 법도 배웠다. 강사는 애덤에게 너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니? 특출한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다. 특출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하자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능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난 목표를 세워야 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자극할 목표가 필요하지. 애덤은 이 말에 수긍했다. 그는 정말이지 높은 목표를 세웠다. 13살이던 그해 애덤은 싱가포르 명문 주니어 칼리지인 빅토리아 주니어 칼리지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래 애덤이 다니던 중학교는 명문학교도 아니었고 학교 졸업생 중에 빅토리아 주니어 칼리지에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많은 교사가 애덤의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애덤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반응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목표를 들은 사람들은 비난조로 너 미쳤구나, 절대 불가능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 역시 그건 불가능한 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덤은 타고난 청개구리 타입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의 의지는 더 확고해졌다. 그는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는 꿈도 꿨다. 애덤은 상상으로 꿈을 그려나갔다. 중학생 때 미래의 회장이 된 자신의 명함을 미리 그려보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의욕을 유지했다. 주니어 칼리지, 내가 간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가 간다. 라고 쓴 종이를 벽에 붙이기도 했다. 공부 의욕, 자신감, 원대한 꿈이 기폭제가 된 것이었을까. 그때부터 애덤은 반에서 1등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지리교사는 한때 불량소년이었던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는 너무나 바람직한 변화였다. 교사는 얼마 전에 꼴등 소년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친구들에게 너희 학습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애덤은 목표 설정법, 시간관리법, 동기 수준 유지법을 글로 써서 인쇄한 다음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부들은 애덤을 우러러보았다. 그는 뛰어난 소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고 동시에 새로운 꿈도 생겼다. 머지않은 미래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애덤의 학습 속도는 느린 편이었다. 문제점을 자각한 그는 수업 내용에 뒤처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교사들에게 다음날 배울 내용을 미리 묻기 시작했다. 그는 예습 내용도 마인드 매핑으로 그렸다. 그렇게 하면 수업 내용을 2번 반복해서 듣는 셈이 됐고 덕분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했으며 그 내용 역시 마인드 매핑에 추가했다. 애덤의 학습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특히 수학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목에 집중했다. 더 나아가 수학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주니어 칼리지에 가서 전공으로 선택하기까지 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수학만이 아니었다.
표준 중국어도 어려웠다. 당시에는 표준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학이 불가능했다. 애덤은 평생을 공부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언어의 발음과 문법을 공부하느라 본인이 가진 시간의 절반을 투자했다. 몇 개월 동안 중요한 시험에 낙제하고 또 낙제하다가 마침내 D학점을 받았다. 그가 이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갑자기 희망의 빛이 한 줄기 비쳤죠. 계속 공부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C학점을 받았어요. 마침내 주니어 칼리지에 갈 수 있었죠. 애덤은 공부에 열중하는 와중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요령을 익혀서 무려 DJ1과 마술까지 배우곤 했다. 버스를 타는 시간, 수업 중 쉬는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낭비하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것이다. 그는 어디에 가든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이 날 때마다 공부했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곤 했다. 당시 저는 우등생이 되는데 집착한 나머지 가족 휴가를 가서도 공부만 했어요. 아버지가 가던 길을 멈추고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면 앉을 자리를 찾아서 마인드 매핑을 그렸죠. 심지어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애덤이 발전적인 사고방식과 학습법을 익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하자 상황이 긍정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생긴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때 한 번은 수학교사가 어머니를 부른 적이 있어요. 제 수학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중학교를 다닐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죠.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A를 받겠다고 의욕에 불탔던 애덤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개념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모든 문제를 낱낱이 풀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붓 누나는 수학 교과서 새 단원을 읽기만 해도 금방 이해하는 반면 애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만 했다. 하다못해 내용을 이해해도 막상 문제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실제 시험을 칠 때면 공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실수하는 일도 잦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문제 푸는 법을 알게 돼도 답을 가리고 다시 풀곤 했어요. 애덤은 지식이 거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올 정도로 물 흐르듯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이를 계속 연습했다. 빅토리아 주니어 칼리지에서 보낸 준비 기간이 끝나가던 무렵 18살의 애덤은 대학 진학 가능성을 결정하는 A레벨 시험을 쳐야 했다. 그는 이전부터 목표로 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가고 싶었다. 다만 표준 중국어에서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른 모든 과목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은 덕분에 특별히 가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깜짝 놀랐고 애덤은 마냥 행복했다. 입학 후 다시 힘겨운 학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애덤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기법을 활용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경영학 학위를 따고 졸업했다. 10여 년 전의 낙제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심이 들 것이다. 애덤이 운이 좋은 편은 아닐까? 나 역시 애덤의 성공에 운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내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멍청한 행운이라고 부르는 횡재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만들어낸 행운이라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어쩌면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점성술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컨대 누군가는 행운의 기운을 타고난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운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믿음이다. 그는 예전에 우리 회사에 행운을 타고난 것 같은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복권에 2번이나 당첨됐고 차도 2대나 구입했죠. 그건 그렇고 저도 어릴 때 재미로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점쟁이는 별자리를 보더니 넌 운이 없어 라고 말했죠. 그게 어떠한 예언이 됐을지 몰라도 전 평생 포커나 블랙잭처럼 운이 좌우하는 게임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항상 져요. 제겐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운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대신 애덤은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운이 좋으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첫째, 기회가 있어야 해요. 기회는 결코 기회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언제나 문제의 탈을 쓰고 오죠.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를 기회로 바꾸려면 특별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운 좋은 사람들이란 문제를 기회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들이죠. 2번째는 준비예요. 기회가 와도 적절한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를 이용할 수 없을 겁니다. 보이스카우트가 항상 대비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을 배우고 수준을 높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마비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일단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 행운도 따르지 않아요. 애덤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직후 대학교에서 사귄 머리 회전이 비상한 친구 패트릭 체어와 팀을 이루어서 모바일 DJ 사업을 시작했다. 패트릭이 업무 팀장을, 애덤이 DJ와 마술사 역할을 맡았다. 애덤은 사업과 동시에 사회 환원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교인 빅토리아 주니어 칼리지에 가게 됐고 교장에게 열등생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또한 후배들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장은 이에 동의했고 애덤은 학생들 앞에 서서 공부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좋아서 재미삼아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강사 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1일, 2일, 3일 등으로 나눈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죠. 이 무렵 애덤은 나 같은 열등생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섰다. 마침내 그는 나는 재능이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책까지 출간했다. 애덤은 그 책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원고를 쓸 때 사람들은 그가 책을 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애덤은 묵묵히 움직였다. 400쪽에 달하는 원고를 썼고 10곳이 넘는 출판사를 방문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거절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애덤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직접 만나고 싶으니 출판사로 와달라는 용건이었다. 전화를 건 편집자는 애덤의 원고가 재밌다고 평가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영어 실력만큼은 상업성이 없다라고 평했다. 문장력이 형편없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편집자는 애덤이 문장을 고쳐 쓴다면 출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애덤은 책을 200쪽 정도의 분량으로 줄이면서 계속 수정했다. 곁에서 어머니가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책은 애덤이 대학교 2학년일 때 나왔는데 출간 후 서점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다. 회사의 마케팅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무명의 신인 저자가 쓴 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그때 제가 절망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좋아, 그럼 내가 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와 서점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면서 강연을 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책은 싱가포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로도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다. 더불어 연이은 강연으로 애덤은 언변까지 늘었다. 애덤이 가르치는 것 중 가장 효과적인 비법 중 하나가 재구성이다. 문제를 기회로 보고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본 재구성 방식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중압감이 초심자로 돌아간다는 홀가분함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애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경을 헤쳐나갈 의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예를 들어 출판사가 애덤의 원고를 계속 거절했을 때 그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 좀 더 설득력을 갖춰서 고쳐 써야 할 모양이야. 그러면 내 원고가 베스트셀러가 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에 가게 됐을 때도 그는 이 학교에서라면 더 쉽게 상위권에 오를 수 있으니 잘된 일이라고 되뇌었다. 즉 애덤은 건설적인 몽상 타입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목표를 계속 떠올렸고 목표가 현실이 되도록 움직였다. 이때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유도 매일 떠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요즘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성공하고 싶다고 매일 상기한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러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지만 애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좌절감이 들 때면 스스로의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자 유튜브에서 힘든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전기도 즐겨 읽는다. 그들에 비하면 내 문제는 사소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역경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은 분명 애덤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사실 그의 사고와 학습법에는 탄탄한 신경과학적 근거가 깔려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정서의 인지적 재평가, 바로 인지 재구성을 분석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꿔 생각하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뇌의 중추인 편도체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서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피 흘리는 무서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영화일 뿐이야, 게다가 저건 케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 게다가 무시무시한 질병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서 또한 치료 방법에 집중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구성은 대단히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비롯한 여러 심리질환을 치료하는 데 인지행동치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인지 재구성을 전혀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런 경우라면 여생의 절대적인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재구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겪고 있는 상황의 의미를 의식적으로라도 바꾸면 극도로 예민한 편도체가 스트레스 관련 물질이 방출되는 양을 줄인다고 한다. 이는 정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 효과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프린세스 엘로티는 18살에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을 겪어야만 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욕심도 많았지만 실은 가면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경제 상황이 무너지면서 대학도 포기해야만 했다. 절망스러웠지만 그녀는 대학 진학 대신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 프린세스 엘로티는 첫 딸이라는 이유로 프린세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 조지가 부족 출신이었기에 그녀의 정식 이름은 부족의 전통에 따라 지었고 전제 이름은 프린세스 나 아쿠 시카 엘로티다. 그녀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 근처의 지역에서 자랐는데 그곳은 문맹률과 학교 중퇴율이 높기로 유명하다. 프린세스의 부모 역시 미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기초교육만 받았고 항상 자녀들에게 대학에 갈 것을 권했다. 참고로 가나의 공용어는 영어지만 국민 대부분이 가나식 이름과 영어 이름을 둘 다 갖고 있고 영어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 언어 약 70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유창하게 구사한다. 프린세스는 영어와 아버지 부족의 언어, 가나 중부의 지방 농촌 에시엠에서 태어난 판테 부족인 어머니의 언어까지 총 3가지 언어를 구사한다. 프린세스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30인용 교실에 어린이 80여 명이 빽빽하게 들어앉아서 공부했다. 프린세스는 작은 책상 하나를 친구 2명과 함께 써야만 했다. 그렇게 비좁은 환경에서도 학습 의욕이 넘쳤던 프린세스는 특히 수학을 좋아했다. 덕분에 그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에서 A+ 학점을 받았다. 또한 학교 졸업시험 기초과목 전부에서도 A 학점을 받았다. 덕분에 프린세스는 가나에서 가장 좋은 남녀공학 고등학교 중 하나인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수학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다. 평범한 수학교사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교육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지식을 넓히고 싶었던 프린세스는 기초과학과 공학을 배우고 좀 더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자 여름 캠프에 등록했다. 참가자 21명 중에서 여학생은 프린세스와 친구 샤니쿠아 뿐이었다. 수적 열세는 그 자체로 힘겨웠다. 두 사람은 여자아이가 무슨 공헌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소년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느꼈다. 마치 프린세스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많은 꿈을 갖기 마련이고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린세스는 2003년에 여성들을 이끌고 대규모 운동을 벌여서 제2차 라이베리아 내전을 끝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리마 보유와 같은 용기를 발휘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지독히 꺼렸다는 점이다. 딱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은 아니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대화를 잘 이어갔다. 하지만 청중 앞에 서기만 하면 긴장했다. 눈앞에 원고가 있어도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아예 얼어붙었다. 프린세스가 다닌 고등학교는 가나 전 대통령과 여러 국회의원을 포함한 많은 졸업생들에게 후원을 받는 곳이며 국립학교라 학비도 비교적 저렴하다. 프린세스의 아버지는 천식을 앓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나름 중견기업인 시멘트 블록 회사를 경영했다. 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프린세스의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부담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뒀다. 그 참사가 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가면증후군은 자신이 달성한 성취를 누릴 자격이 없다거나 적어도 주변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스스로 사기꾼 같다고 느끼는 이 감정은 정신질환은 아니다. 그저 자신의 성취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은 본인이 성공했을 때 그게 다 우연이거나 운때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속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패하면 자기 잘못이라고 여긴다. 이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지만 남성도 종종 경험한다. 1978년에 가면 증후군에 관한 연구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한 폴린 클랜스와 수제 님스 박사는 가면 현상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학술 분야나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도 계속 자신은 사실 똑똑하지 않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믿는다 라고 지적했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느끼는 이 감정은 그들의 지적 능력과 성취, 역량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이한 일이지만 가면 증후군은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극복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의 겸손함을 알아차린 일반인들이 이를 신선하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여성들은 허풍쟁이라는 낙인을 피하려고 차라리 수줍음을 타는 경향을 나타낸다. 아마 공격성과 권세,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도 있는 듯하다. 프린세스는 여름 캠프에서 가면 증후군을 본격적으로 경험했다. 그녀는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에서 농촌에서 채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설계하는 일을 맡았다.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프린세스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지시도 해야 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돌기 시작했다. 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한 거지? 하지만 난 자격이 없어 라는 태도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프린세스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조심스럽게 소리내어 물었다. 그러자 팀원들이 프린세스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로 여겼다. 덕분에 그녀는 지금까지 본인의 눈을 가린 가리개를 벗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녀는 염려 대신 현실에 근거해 정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가면 증후군을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자아상의 변화가 생기자 머릿속에 떠돌던 자기 비판 회로가 누그러졌다. 분명히 프린세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군림하는 것은 옛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이로써 프린세스는 가면 증후군을 통해 다른 이익을 얻으면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물론 자기 회의가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군 장교와 대사관 직원들의 경우 잠재의식 속에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고지식함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이런 태도는 해외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과학자 산티아고 카알이 말하길 천재들이 나타내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틀렸을 때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한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에 긍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기업 임원, 장군, 정치인이 가득하다. 이런 지도자들은 태평스럽게 확신에 차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현실을 보면 재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마치 주사위 게임과 같다. 똑같이 재능 있는 지원자 2명 중 한 사람은 일자리를 얻고 다른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난데없이 자동차 사고를 겪고 뇌진탕에 걸리는 바람에 대학 입학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 이로써 인류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생각이 확장되면 몇몇 사람이 때때로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에 시달릴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그런 감정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식할 때 건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프린세스는 학업에 집중했다. 우등생만 모인 환경에서도 그녀는 높은 평점을 유지했다. 그러는 와중에 프린세스의 아버지 조지는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서 확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고자 토지를 추가로 구매했고 30만 가나세디가 넘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참고로 이는 가나에서 엄청난 액수다. 그에게 땅을 판 사람은 힘있고 지위가 높으며 조지가 오랫동안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다. 조지는 토지를 거래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가족에게 그 이유를 말한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서면 서류를 요구하기가 민망했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일단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거래 성립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도 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사업가가 본인이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말하면서 조지의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종종 벌어지곤 한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팔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분쟁은 정당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자가 한쪽에서만 돈을 받았을 때 성립되는 얘기다. 문제의 토지 소유자는 딱 잘라 말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에게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토지 구입에 엄청난 돈을 들이부었던 조지는 그냥 물러설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무척 단호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성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프린세스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보내는 동안 소송이 계속 이어졌다. 조지는 변호사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소송 서류를 접수하러 수도를 몇 번이나 오갔다. 이미 토지 대금을 지급한 그는 필사적이었다. 한 번은 무작정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직원들과 함께 늘씬 얻어맞았다. 직원 중 한 명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값비싼 장비들이 망가졌다. 개 중에는 마치 불도저에 깔린 듯 심하게 부서진 것도 있었다. 갈등은 프린세스 가족과 학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받아본 적 없는 등급 D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프린세스는 계속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에는 국내외 대학교 입학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서부 아프리카 중등교육 시험을 준비했다. 시험은 2014년 2월 말에 치러질 예정이었고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지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최고재판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부유한 친구에게 6만 가나세디를 빌렸다. 그는 이 재판에 모든 것을 걸었고 소송 절차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남은 돈은 250 가나세디 뿐이었다. 2014년 1월 2일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뒤 조지는 법원의 판결을 들었다. 그는 패소했다. 다음 날 조지의 천식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프린세스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약을 사러 간 사이에 조지는 부엌에서 의식을 잃었고 프린세스 어머니가 이를 발견했다.
부인은 남편을 간신히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가고자 했다. 택시 2대가 시체를 태우고 싶지 않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세 번째 기사가 2사람을 태워줘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헛수고였다. 조지가 죽은 것이다. 가족들이 이보다 더 나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사건이 일어났다. 자기가 재판에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던 조지가 콘크리트 블록 공장과 집을 담보로 6만 가나 세디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은 소송에만 진 것도 아버지만 잃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가진 것 거의 전부를 잃었다. 그래도 프린세스는 서부 아프리카 중등교육 시험을 치렀다. 놀랍게도 그녀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프린세스는 돈이 없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맥도 없었으므로 가나에서 주간대학교에 다니기는 불가능했다. 원서를 낸 외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가 났지만 따로 학비 지원은 없었다. 당시 가족은 프린세스 큰오빠가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중이었다. 거의 다 이뤘다고 생각했던 프린세스의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앞장 애덤 쿠이의 사례에서 관점의 재구성이 가지는 힘을 살펴보았다. 프린세스 역시 관점의 재구성이 가지는 가치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막바지 시절은 그야말로 힘겨웠다. 아버지가 죽고 집안의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그녀는 우울증을 겪었고 성적도 떨어졌다. 하지만 최대한 기운을 차려서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프린세스는 관점을 재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종교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였고 가톨릭 신앙과 그에 따르는 가치관에 기대어 어려운 시기를 견뎠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계속 되새기는 대신 바깥으로 눈을 돌려 타인의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했다. 프린세스는 열악한 환경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전달했다. 모든 아이를 돕길 원했지만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었다. 가나는 여전히 학교는 남자가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수학에 더 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가르치는 학생 대부분이 수학책을 살 수 있을 만큼 형편이 좋지 못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연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프린세스는 학교에 수학책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기초교육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산수의 날 프로젝트를 생각해냈다. 그녀는 친구 8명에게 도움을 구해 주머니를 탈탈 턴 돈과 몇몇 친절한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700가나 세디를 모았다. 일단 주요 교과서를 몇 권 구매하고 여러 수학책 저자들에게 기부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내가 프린세스를 알게 된 계기도 바로 이 프로젝트였다. 프린세스는 내가 쓴 책 숫자 감각을 기부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후 그녀의 대응이었다. 프린세스는 단지 책을 얻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책을 받은 뒤에도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그 뒤 프린세스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녀는 키즈 앤드 메스라는 조직을 세워서 상임이사 자리를 맡았다. 이 조직은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두는 데 필요한 기초 수학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조직을 세운 뒤 프린세스는 수많은 학교를 돌면서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가지도록 강연을 했다. 키즈 앤드 메스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자 여러 기관과 기업, 집단에서도 강연을 했다.
또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쓰레기 봉투를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대량 구매가보다 조금 높지만 적당한 가격인 0.8 가나세디에 개별 판매했다. 가나에는 주방용 중소형 쓰레기통에 딱 맞는 쓰레기 봉투를 파는 곳이 많지 않았다. 고객들은 쓰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키즈 앤드 메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쓰레기 봉투를 구매했다. 프린세스는 사업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다. 또한 한때 가면 증후군을 겪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화술을 자랑한다. 한 번은 가나 외교지역 통합부에서 열린 모 클럽 회의에 초청받아 키즈 앤드 메스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그녀는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마치 테드 강연 같았어요. 라는 극찬까지 받았다. 그녀의 행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가나의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GH투데이에 나와서 키즈 앤드 메스에 관한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날 프린세스는 자기 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유명한 방송인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인터뷰는 걱정과 달리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 프린세스는 문제를 기회로 보는 관점의 재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정식 교육을 받는다는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재구성으로 다른 성과를 달성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극복하고 남들 앞에서 강연하는 법도 익혔다. 수학을 사랑하고 가면 증후군을 극복했으며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타인을 돕고 거대한 일을 해낸 프린세스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